내 집 마련 의사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잘 비교해 보셔라. 청약, 분양권, 입주권, 그냥 매수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결정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한 4, 5억 선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만 따졌을 적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1억의) 종잣돈이 있을 때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특히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청약의 메리트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그냥 투자로 한 채를 딱 샀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청약의 메리트가 굉장히 날아가는 게 많잖아요.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특별공급 같은 것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뭐 1순위 자체도 밀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 생애 최초도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사는 게 나의 청약 전략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그런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과 뭐 어디를 살지 이런 거 떠나서 복합적인 전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될 사람과 나의 주택 이 현황 그 다음에 합쳐졌을 적에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뭐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었어도 예전에 주택을 가졌던 이력을 없애준다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책의 변화 잘 체크하시고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분석해 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쓸 때까지는 나는 집을 마련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내 지금 자산과 어디에 투자할 거냐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두루두루 보고 내가 청약의 기회는 있지만 요새 청약의 분양가를 보니까 그냥 시세대로 나오는 것 같고 로또 분양 나오는 거는 5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나 될 것 같고 그런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은 집 매수로 들어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1억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갭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면은 사실 대출 L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는 거기서 대출 비중을 조절하면서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조금 덜 가져가서 2억 5천짜리에 뭐 구축이면서 되게 작은 평형, 뭐 20평, 뭐 이런 것들 약간 낡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뭐 사본다든지. 근데 조금 나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투자적인 성격을 좀 더 강하게 갖고 오고 싶어.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한 5억 선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적에도 1억이 있으면은 최대 80%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5억 선, 요 정도에서.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한 4억에서 5억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투자성으로 봐도 그렇고, 거주 차원에서도 그렇고, 폭락을 22년도에 굉장히 강한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못한 단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전혀 아닌 곳들도 있지만, 굉장히 호텔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망도 밝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 5억 선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좀 투자 레버리지가 크니까 투자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적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타이밍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투자하는 거는. 그러면 괜찮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워낙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분전님이 생각하셨을 때 괜찮은 아파트를 고르는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내 집 마련할 적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돈만 따졌을 적에 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연식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은 요새의 신축 같지 않은 그러면서도 재건축도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예 오래됐어요. 아예 오래됐고 재건축 사업성도 뭐 당장은 굉장히 요새 뭐 비용이 증가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지분이나 뭐 용적률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언젠간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몸테크로 살다 보면은 재건축 추진도 되네 이러면은 이제 프리미엄도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신축은 신축대로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좋을 것 같고 살기도 편하고 비싸서 문제지 살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선호하고 근데 신축이라는 게 지금 뭐 강남권의 굉장히 고급화 단지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한 2010년식 정도부터 한 2000 최근까지도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를 제외하면은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은 지상에 차가 없어요.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상에 차가 없고 지하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집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커뮤니티 뭐 대단히 무슨 고급화된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뭐 피트니스 정도 할 수 있고 뭐 카페 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약간 책 보는 공간 정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커뮤니티 요 정도면 소위 3세대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3세대 아파트 정도 되면은 지금 그 가격 흐름들을 트래킹을 해보니까 3세대 아파트 정도 되면은 연식이 좀 오래돼도 소위 방어력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2002년식, 2003년식 요런데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통 용적률이 높거든요. 뭐 280%, 뭐 300% 이래갖고 재건축이 좀 어려운 아파트. 아무리 요새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좀 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은 재건축도 안 되고 계속 낡아갈 거잖아요. 낡아가고 신축하고는 근본적으로 컨디션 차이가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미 3세대 아파트면은 낡아가도 근본적인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전히 지상에는 차가 없고 커뮤니티 시설은 오히려 요새는 그런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그래요. 뭐 최근에 잠실에서도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서 뭐 골프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 3세대 아파트에 가기 전 연식에 모니터 재건축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연식을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네네. 사실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요 정도가 좀 애매한데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재건축 가능한 곳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2000년에서 2000년대 중반 요 아파트 사실은 거기 거주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조금 투자적으로 보면 애매한 연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그 지역별로 그런 애매한 연식들도 굉장히 비싸고 방어가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고 재건축 기대감도 없는데도 신축이랑 별 차이가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좋은 데면 당연히 대치동에 보면 2000년대 초반식인데 굉장히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뭐 대치정도 안 가도 뭐 옥수동, 뭐 마포, 공덕 이런 데만 가도 연식이 오래됐고 재건축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신축과 큰 차이가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수도권에서도 좀 외곽으로 가거나 혹은 지방으로 가면은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막 훅훅 꺾여요. 마치 중고차도 중고차 가격 방어가 어떤 건 되게 잘 되고 어떤 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듯이 지역별로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좀 요 연식이 좀 위험하다 싶은 곳들은 아무래도 그 선호되지 않는 지역일수록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연식인데 뭐 반포야, 대치야 이러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우려보다 훨씬 방어력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경기도 어디, 인천 어디, 지방 어디 이런 데들은 굉장히 그 연식이 애매한 곳들을 사면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세대수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세대수도 중요하고 뭐 역세권도 중요하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런 측면, 고 아파트 단지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럼 당연히 세대수는 크면 좋고, 뭐 어쨌든 한 500세대 정도는 이상이면 좋고, 역세권이면 좋고, 뭐 근데 사실 그런 측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은 가격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역세권이면 역세권인 만큼 가격 반영이 이미 돼 있고, 세대수도 작으면 작은 만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꼭 거기에 나 홀로 정도가 아니면은 너무 무슨 소단지라서 피하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나온 게 저 나홀로 아파트의 기준이 좀 궁금해요. 나 홀로 아파트는 그냥 그 단어 정의만 따지면은 말 그대로 한 동짜리예요. 한 동짜리. 한 동짜리? 한 동짜리고 그런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정의 자체로 보면은 빌라가 많은 그런 주택가, 아파트촌 말고 그런 주택가에도 빌라처럼 생겼는데 얘는 아파트야라고, 아파트의 기준은 층 기준이거든요. 5층이 넘어가면 다 아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한 동짜리에 그냥 소규모 아파트 그런 걸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동이 2개 동이라고 해도 뭐 100세대 이하면은 나홀로급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러면 왜 세대수가 작고 동이 하나 두 개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라는 아파트들은 보통은 이런 안정적인 아파트 촌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빌라랑 섞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세대 수가 너무 작으면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아무래도 운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신축이라고 하면 신축에 기대하는 것들은 조금 그런 거잖아요. 커뮤니티와 좋은 조경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축끼리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신축끼리 비교하면은 그런 시설들의 차이가 되게 명확해서, 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의 장점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수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강남에 뭐 재건축을 한 150세대 아파트 그런 어떤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나홀로까지는 하지만 굉장히 소단지 한 150세대 요 정도인데 웬만한 피트니스 시설도 다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도 넓진 않지만 뭐 나름 이렇게 가든처럼 이렇게 잘 꾸며놨고 하기 때문에, 딱 세대수를 숫자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이 단지가 소단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뭐 조경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단점이 있으면은 신축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평가받지 못할 거고, 소단지임에도 고급스럽게 뭔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1억을 이란 종잣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출을 껴서 내가 뭐 내 집 마련이든 뭐 투자적인 걸 좀 생각하든 했을 때 8, 9억짜리보다는 4억짜리가 훨씬 그래도 네네. 낫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4억대 아파트를 잘 못 찾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일단은 그 아까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1억이 있고 대출을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2억 가지고 내가 갭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5억짜리든 8억짜리든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금이 1억이 있고 대출을 1억을 받을 수 있으면은 대출료를 5천쯤은 남겨두고 대출은 5천만 받아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1억 5천으로 갭 투자를 하고, 왜냐면은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당장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도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가 떨어졌을 때 메꿀 그런 여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나의 대출 여력까지 다 땡겨서 갭 투자를 했다가는 빌라왕 될 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현금을 다 쓰고 거기에 전세도 레버리지인데 거기에 신용대출 레버리지까지 풀로 땡긴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뭐 금매에다가 정말 전망이 좋은 단지고 여기에 꼭 갭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내 주식도 다 털어서 넣고 싶다. 이 정도가 되면은 말씀드린 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 대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뭐 몇 천만 원, 요 정도는 확보를 하고, 나중에 여기가 전세가가 떨어졌을 적에 이걸 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세팅을 하고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적에 뭐 8억 이상 이런 것들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은 4억, 5억이어야 하는데, 뭐 이제 다시 질문 돌아가서, 근데 4억, 5억짜리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 이거는 평형이랑 연식, 지역 이런 것들 중에 사실은 포기를 나오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신축을 가고 싶다. 나는 어쨌든 신축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천에는 많아요. 인천에 25평짜리 신축이면서 잘 지었어요. 되게 잘 지었고 뭐 대단지면서 심지어는 역세권인 곳들도 사실은 4억대에 많아요. 많고 거기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인천이고 서울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연식을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식을 포기를 할 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중에라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느냐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들 중에 딱 4억에서 5억 사이 아파트들은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새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당을 제외하면은 4억에서 5억 사이는 많아요. 1기 신도시들 중에서.
일기 신도시들 요새 보면은 거기 재건축 안 돼 이러잖아요. 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근데 공사비가 언제까지나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거예요. 지금 사두면은. 그래서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지금 예를 들어 신도시로 얘기하면은 신도시들 구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컨디션만 되게 별로고 신도시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요. 가보시면은 되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웬만한 서울보다는 신도시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약간의 구축, 그러면서 약간 낡음을 극복하고 이제 몬테크를 하면서 집도 사고 거주도 하고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그렇게 한 4, 5억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도권의 구축이면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 뭐 일개 신도시, 뭐 영통 이런 쪽도 뭐 사실 4억대 많거든요. 두루두루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이라는 정의를 약간의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사실은 그냥 전통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인데 요새는 조금 더 수도권을 넓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이 닿으면 뭐 예를 들면은 1호선은 천안까지 가잖아요. 천안까지도 범수도권을 봐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서천안은 GTX로 추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보면은 요새 그 반도체 벨트가 내려오다가 청주까지 내려오니까 이것까지 다 범수도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넓게 보면 그 정도. 그다음에 좁게 보면은 그냥 경기도에서 딱 끊어주고.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투자 가치가 있고 어쨌든 다 전망이 밝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쪽과 남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역 비하는 아니지만 동탄과 연천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경기도까지 보시되 그 안에서 사실은 가치 판단을 별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는 항상 인서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인서울에 집착하지 말고 서울 바깥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 수도권도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 천안이 나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일자리나 이런 산업이나 이런 거 발전을 하는 거나 GTX 같은 호재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낫지 너무 딱 타이트하게 딱 그 지도상에서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는 좀 애매하다. 그럼 아까 그 나홀로 아파트 얘기할 때 이렇게 빌라 존들 사이에 뭐 아파트란 이름이 붙은 뭐 건물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 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 네. 이게 약간 정설처럼 내려오는데 그렇죠. 정확한 합리적인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은 오피스텔이란 거는 뭐 사실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고정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피스텔이란 것은 수익형 투자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여기에 그러니까 실거주 매수 수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거주하는 사람은 임차해서 거주하는 거고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사람은 월세 받으려고 매수하는 거고 이러니까 사실은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요.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월세가 오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수세가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막 밀어 올리고 뭐 공급이 부족해서 막 밀어 올리고 이럴 게 아니고 월세가 올라가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월세가 잘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저는 약간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그 오피스텔인데 원룸 뭐 1.5룸 이런 거 말고 요새 소위 아파텔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25평 아파트랑 비슷한 구조에 단지별로 다르지만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오피스텔인데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피스텔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상복합 안에 한 동은 오피스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약간 주상복합의 시세 흐름을 따라가요. 주상복합이 오르면은 오피스텔인데도 오피스텔도 오르고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치를 떠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아파텔에 지금 물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3대 악이 있어요. 지산, 생숙, 아파텔 이렇게 그 물린 분들이 특히 상승장 때 물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는 아파트의 수요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에 21년도 요럴 적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규제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도 굉장히 세게 했고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좀 비싸게 한 거예요. 분양을 비싸게 하고 대신에 대출이나 주택수 이런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비싼 가격에
규제 회피를 하려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하락기가 크게 왔으니까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고 그때 그렇게 좀 고분양가에 분양을 해도 잘 팔리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물량이 많았어요. 아파텔의 물량들이. 그래서 그때 아파텔에 소위 물린 분들이 지금 계속 매도 시도를 해요. 매도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매도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하고 뭐 마이너스 P 뭐 몇천만 원, 마이너스 억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아파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최악의 업황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눌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어쨌든 이 물건들이 일단은 소화가 돼야 돼요. 당장에 지금 단기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2년 3년 이렇게 소화되는 과정을 갖고 나면은 이 아파텔이 주거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금은 아파텔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더더욱 수요가 없거든요. 살고자 하는 수요. 기존의 빌라 수요가 없어지면서 아파트로는 못 가시는 분들 비싸니까 그런 분들이 또 아파텔로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텔을 사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약시에 무주택이 유지가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파텔을 내 집 마련으로 사서 거주를 하면서 청약도 계속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투트랙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원룸, 투룸, 1.5룸 이런 오피스텔하고 3룸에 25평 같은 아파텔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쳤는데 3대 악재가 뭐였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제 손해를 봤는데 네네. 그럼에도 당장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은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고가 아파텔들 이런 건데 저는 앞에 두 개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암울하고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줘야 돼요. 내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금 좀 구제를 해주려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는 두 가지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떤 거죠? 소위 말하는 레지던스인데 과거에 그 규제적으로 실거주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시행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정책적으로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실거주를 할 생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를 줄 수도 있는 약간 정책적으로나 시행사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이 애매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젊은 분들이 일단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실거주를 하려고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정책적으로 딱 정한 게 이거는 레지던스 숙박업밖에 못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거주를 하려고 이 집을 샀는데 그다음 시세적으로도 여기는 거주는 못하고 레지던스 숙박업밖에 못하는 그런 부동산이 됐기 때문에 가치도 훅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가치도 떨어졌고 실거주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럼 세도 못 주고 세도 전세 월세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숙박업으로 계속 뭐 몇 주, 뭐 아니면 뭐 1박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사실은 정책의 어떤 완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전님께서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어떤 그 감정이 궁금해서. 돈 투자를 막 10개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지방에 그냥 한 개 투자를 했던 게 이제 떨어졌어요. 두세 개 정도 했는데 어쨌든 한 개가 좀 떨어졌어요. 상황이 너무 되게 폭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방했는데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 약간 막 상승장이 오고 지방도 엄청 오른다고 했을 적에 과도하게 뛰어들지 않아서 그나마 이 정도에서 커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아픈데 지방 투자를 하는 건 약간 적극적인 투자였던 거잖아요. 순수 투자, 거기에 당연히 거주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순수 투자를 할 적에 너무 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리뷰 차원에서의 그런 마음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관점이 아니고 그냥 그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집을 샀는데 어쨌든 모든 투자는 멘탈 관리가 거의 1순위거든요. 주식은 더 심하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멘탈 관리가 거의 1순위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을 적에도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집값이 떨어져서 막 머리를 감싸고 막 이러고 있을 것만이 아니고 집값이 떨어졌을 적에 이 떨어진 가격에라도 내가 만약에 다른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나마 팔고 전망이 좋은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약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그렇게 못해요. 일단은 매도 매수가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집을 내놓고 사실은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시세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수도 있고, 근데 좀 냉정하게 봐서 얘는 들고 가도 되겠다, 들고 가면은 어쨌든 반등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될지, 아니면은 물린 거 좀 오밀조밀 합쳐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넣어둘 좀 더 좋은 수도권으로 합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시려면은 떨어졌을 적에도 이제 멘탈 관리 혹은 손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자산을 투입해서 영끌을 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실거주가 좋다는 거예요. 좀 내가 살고 있으면은 그거를 떨어져도 멘탈 관리하고 버티는 데에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멘탈 관리하기에 좀 더 좋고 상황 관리하기에 좀 더 좋은 거는 대출 금리 받을 적에도 변동금리보다는 5년 고정금리를 하면은 시세가 떨어져도 내가 매달 내는 이 돈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은 올라가겠지. 그다음에 내가 내 집 마련으로 실거주로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 입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가 거주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봤을 테니까 이 입지는 뭐 어쨌든 기다리면은 올라가겠지라는 좀 더 멘탈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내 온 재산을 털어서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이거는 멘탈 관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산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자산을 투입을 해서 첫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거주하는 측면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잣돈이 뭐 5천이든 뭐 1억이든 3억이든 얼마든 간에 사실 처음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최소한 이거 하나는 딱 그래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제 한 5, 6년 정도 큰 상승장이 왔을 적에는 부동산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투자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억짜리를 갭 1억으로 투자를 하면은 레버리지가 80%짜리인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예요. 레버리지가 80%라는 거는. 그리고 일부 지방에 투자를 하면 전세가율 90%짜리에 투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주식으로 치면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전세가 매매가가 동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내 지역 분석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전세가 매매가 동시에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분양권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 아파트는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전매 제한이 있어서 분양권 투자 자체가 좀 쉽지 않았는데, 오피스텔 같은 데 분양권으로 투자를 하면은 문제는 당장은 계약금 10%로 90%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90% 레버리지보다는 토액으로 투자할 수 있네에 포커싱이 된단 말이죠. 이 리스크보다는 이 장점만 포커싱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는 만큼 레버리지가 크고, 이게 만약에 하락장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은 내 계약금을 다 날리고도 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양권을 투자했을 적에 입주일이 딱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채권이나 뭐 선물 이런 걸로 보면은 만기가 온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돈을 더 내줘야 돼요. 갚아야 돼. 이걸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등기 치고 전세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10%만 냈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만약에 70%예요. 그럼 20%의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전세가율이 근데 입주장 때는 더 낮으니까 전세가율이 50%예요. 그럼 40%의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항상 그 리스크에 대한, 특히 소액 투자라는 것의 함의, 소액 투자는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투자고 그만큼 리스크가 큰 투자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는 내 집 마련 차원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시세의 흐름적으로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반등을 많이 한 강남 3구나 뭐 잠실, 뭐 마포 요 정도의 진짜 상급지들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소득 대비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지금 가격이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값의 어떤 구성이 임차료가 좀 싸고, 임차료가 분명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평균 뭐 이런 걸 보면은 임차료가 싸요. 임차료가 싸서 임차를 하면서 살아도 되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되게 잘해요. 주식에 되게 장점이 있어요. 이러면은 임차하고 주식 투자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임차료가 싼 이유는 임차가 불안정해요.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임차가 불안정해요. 계약갱 시청권이 됐다고 해도 4년인데 4년조차도 사실은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 들어오겠다면 나가야 되고, 집 팔렸다고 하면 나가야 되고 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가족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차 상황, 임차 어떤 정책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임차는 싸고 대신에 집값은 좀 비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은 임차를 하면은 불안한데 집을 사면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면은 주거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그렇게 비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테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나 금융 투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나의 뭐 약간 일에도 방해가 되고 해서 그런 측면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해서 자산을 확보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너무 고점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고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알아보시고 내가 여기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는 거는 타이밍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나 편의적으로나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라는 것이 오늘만 딱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그러니까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좁게 보면은 뭐 이번 분기 4, 5, 6 뭐 요런 느낌? 네, 해서 앞으로 뭐 점점 올라가면 지역별로 너무 올라갔으면 여기는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가격도 최근에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운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잠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보다 지금의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선두로 치고 올라간 곳들 말고는 사실은 올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격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 타이밍은 괜찮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일단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종잣돈을 쌓을 때까지도 공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내가 투자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뭐 내 집 마련 한 채 해갖고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잘 파악하신 후에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였으면은 부동산 투자로 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 생각에는 부동산에 순수 투자적으로 할 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고, 투자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정 부분의 유동성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라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전제를 좀 깔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집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는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는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내 집 마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주거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재테크적인 어떤 성과도 낼 수 있고, 물론 재테크적인 성과를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장 바라보고 분석하고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 집 마련 의사결정 할 적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잘 비교해 보셔라. 청약, 분양권, 입주권, 그냥 매수,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결정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요 정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